안녕하십니까, 김영철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제 연세 드신 분을 모셨는데, 혹시 이분 아시는 분들도 계실리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 와서 진짜 많은 일도 하시고 우리 탈북자들한테 진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하신다고 해요. 지금까지도 이 연세에도.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마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한국에 오신 지는 지금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국에 온 지는 21년 됐어요. 예. 그럼 몇 년도예요? 2003년도 1월 달에 한국에 왔고, 2003년도. 예. 그럼 이제 뭐 탈북자라고 하기도 좀 못하네요, 이제는. 그죠? 이제 한국 나이를 쳐도 뭐 22살 정도가 되니까 뭐 한국 사람 다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네. 아이고, 이게 감히 이게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 분을 모셨는데, 혹시 그러면 그때 탈북할 때 당시가 몇 년도라고요? 98년 6월 25일 날 탈북했어요. 이게 전쟁이 일어난 날 예. 탈북을 하셨구나. 남들은 뭐 미제반대 투쟁 날이라고 군중 집회하러 갈 때 저희 식구들은 가족까지 다 오신 거예요? 예, 그랬습니다. 그때 몇 명이나 오신 거예요? 사실은 탈북하게 된 계기가 우리 맏딸이 무산 강업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집단 배치를 받았어요. 무산 강산에. 예, 그 고난의 행군 때 배급도 못 주고 어려움도 없고 이러면서도 그래도 계속 일은 해야 됐고. 그렇지, 그 안 나가면 생각이, 잡아가니까. 네, 엄청 일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딸이 일주일 동안 강산에서 전기 사정이 긴장하다 보니까 교차 생산이라는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일주일 동안 휴직을 주고 우리가 배급을 못 주니까 그동안에 나가서 돈을 벌어먹어라. 뭐 어떻게 해서 다음에 또 일할 준비를 해라고 일주일 동안 휴직을 준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는 다 뭐 직장 세대 그냥 일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특별하게 돈도 없고 인맥도 없고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는 그때 무산강산에는 그 집단 배치 받아온 제대군인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합숙 생활을 하면서 계속 사물함 그걸 털리니까 개인 집에다 주인 잡고 물건들을 다 그렇죠. 맡기곤 했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나서 장가를 가고 애들이랑 있었는데 와이프가 중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와이프 찾으러 간다고 중국에 다니다가 북한 여자들을 중국에 데려가면 돈을 받는 거 이런 문제를 인신매매,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막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는 몰랐고 그 아는 삼촌이 우리 큰딸 보고 너 이제 이렇게 너 중국에 안 갈래? 그렇게도 아니고 시집갈 나이 다 됐는데 이렇게 계속 하다 나면 어떻게 시집갈 준비하겠냐. 엄마가 24시간 근무하면서 저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맏딸인 내가 좀 돈을 벌어서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 한 주일 동안만 벌면 집 앞에 자그마한 매대를 차려서 편하게 살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버니까 생각이 없냐 하긴 뭐 계속해서 꼬신 거죠. 그래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다가 이제 갑자기 또 휴직을 주고 시간이 일주일이 주어졌으니까 그동안에 가서 내가 중국 가 돈을 벌어 와야 되겠다. 그 돈이. 그래서 우리 딸이 그 사람 따라서 중국에 갔는데 아시는 것처럼 중국에 가 일주일 동안에 뭔 돈을 벌겠어요. 그렇죠. 말도 근데 모르고. 우리는 정말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중국 땅을 쳐다도 안 보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딸도 그 중국에 가서 현실을 딱 느껴보고 정말 너무 놀란 거지. 그 삼촌한테서 듣던 중국 실정을 세상에 여기가 전부가 아니구나. 그걸 그때 알았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얘가 거기 갔다가 편지를 일주일 되는 날에 편지를 보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야 내가 거기 그 땅에 안 갈래. 가서 엄마 안 갈래. 그 땅에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그래서 여기서 돈을 벌어 집에 자기가 일것이 올 테니까 자식 하나 없는 셈치고 2, 3년만 기다려달라고. 그러니 그제 당장에 일하러 갔다가 그런 편지가 왔는데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하겠어요? 무조건 딸 찾으러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무조건 데려와야 되겠다. 네. 이게 잘못 빠졌구나 이거. 무조건 데려와야지. 제가 그때 직업이 사적여관에서 치사원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맏딸이 그 동생은 선전대 가수였고 그다음에 막내가 졸업해서 지금 선전대에 들어간다고 수소가는 중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구독자분 이제 혹시
한옥종 씨라고 하시는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탈북자가 처음으로 그 흔들으라는 그 음반을 내셨던 분의 어머니십니다.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북에 있을 때도 워낙 이 성악 쪽에 네. 이게 좀 뛰어나셨댔네요. 그래서 예술단 무산 광산 예술선전되면 그 특급 기업소가 돼서 네. 그런 데잖아요. 맞아요. 거기서도 성악을 했구나. 네. 큰 딸이 그렇게 탈북해서 중국을, 갔다 그러면 걔도 선전대 가수 생활 끝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저도 또 사적 야단이야. 여관에서 지사원 일한다는 것도 엔간한 사람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저도 안 되는 거고 막내가 또 졸업하고 선전대 지금 수속하는 그런 찰나였는데 딸을 데려오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끝장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죽으나 사나 그냥 난 데려온다는 생각밖에 없었죠. 그 중국에 있다는데 어떡할래? 나는 지금 언니 데리러 가겠다니까 동생들이 어머니 혼자 거기 어떻게 가냐고 자기 따라가겠다는 게 가서 언니를 무조건 데려와야 되는데 마음 한구석에는 언니가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 같이 탈북을 해야 된다. 이게 애들한테도 깔려 있은 거죠. 그래가지고 저녁에 그 편지를 받고 그다음에 지금 말하면 브로커겠죠. 그 친구한테 그래 우리 정선이 그냥 강 건너에 있냐 하니까 거기 어디에 길진 몇 대인지 거기에 있대요. 그럼 너 우리 데려다 줄 수 있나 하니까 얼마든지 데려간다는 거죠. 어쨌든 데려다 주기로 하고 근데 그때 딱 옆집도 다 보이분 밀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두울 때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걸 벌써 밖에서 어두운데 뭐 김을 매겠어요. 김을 매는 척 하면서 계속 엿듣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큰딸이 한 주일 동안 얼굴을 안 보이게 되는데 또 어떤 남자가 와서 쑥덕쑥덕하고 다 이러니까 뭔 말을 안 하고 엿들었겠죠. 그래가지고 그냥 걔를 빨리 보내고 내일 12시에 우리 여기서 만나자 하고 보내고 그날 밤 딸들이 사진첩이 각자가 다 있었어요. 떠나기 전에 저는 간단하게 생각한 게 그 생각만 했어요. 우리가 많이 없어지면 그 현상수배하는 사진들이 다 붙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식구들 사진이 붙을까봐 거리에. 네. 와. 그래서 그 사진첩 4개를 그냥 그때는 뭐 걸러라는 것도 뭐 밖에다 불 피우고 이렇게 할 때인데 창고 안에다 불을 피우고서 그걸 다 사진첩을 태웠구나. 태우는데 이게 우리 가정이 역사가 깃든 책이잖아요. 그걸 내 손으로 태운다는 게 우리 인생 자체를 태워버리는 것 같아서 정말 오기 막히고 눈물 나고 그렇게 혼자 몰래 이렇게 창고에나 그러는데 딸 둘은 또 집에서 자기 옷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정말 집을 비우면 이게 가택수색 당하고 이럴 걸 뻔히 아니까 짐을 다 정리해서 우리 조카들이 있었어요. 우리 언니 딸들이 있었는데 누구 입으라고 다 이렇게 해서 다 따로따로 다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얘가 밖에 떡 나왔는데 내가 혼자 울면서 사진첩 태우니까 자기 한다고 제 사진첩은 지가 가지고 태우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그렇게 눈물로 정말 그거 사진첩 다 태우고 집 정리를 하고 저는 편지를 썼죠. 그 편지가 가다가 우리가 뭐 잡힐지 아니면 누구한테 죽을지 편지를 쓴 거예요? 그냥 가택수색하는 사람이 보라고. 누구도 한지 봐라. 네. 그리고 우리 식구들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 내가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거는 사유를 밝히고 떠나고 싶어서 그랬는지 몰라서 제가 어쨌든 글을 썼어요. 그래서 뭐라고 쓰셨어요? 그 한 몇 달 전에 저희 집에 가택수색을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딸 셋을 데리고 사는데 쟤네들이니까 경비대 군관들도 놀러 많이 오고 막 이러니까 옆에 계속 도강하는 아줌마들은 그 계속 단속당하면 뭐 물건도 뺏기고 어떠고 하니까 좀 연주를 잡고 싶어서 계속 우리 딸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 경비대 군관 좀 한번 소개시켜달라. 근데 우리 옥정이가 내 선전대 다니는 거 아느냐 모르냐, 선전대라는 게 당연히 직속인 거 알지 않냐고 그런 말을 하겠어. 진짜 그거 안 된다는 식으로 그렇죠. 얘가 절대 그런 건 나하고 부탁도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앙심을 품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이 엄마 혼자 벌어서 딸 셋 이렇게 사는데 옷은 잘 입고 다니고 뭐 먹는 것도 굶는 거는 같지 않고 이러니까 이 집은 수입대 지출이 안 맞는다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일하러 갔다 왔는데 집이 가택수색을 다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쇠 까고 그러면 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갯자간에서 뭐 이렇게 중국 옷이랑 있던 것들을 이렇게 가져가고 압수해가고. 압수해가고 이래. 그날 저녁에 분주소에 갔어요. 조사한다고 우리 둘째 딸은 또 아채놓고 또 내보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계속 밤 1시나 돼서 물건 찾아가지고 나왔는데 꽤 일이 제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자그마한 소심한 복수 같은 걸 거기다 쓴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고지식하게 살던 사람인데 나는 김일성 원수님 품에서 이렇게 자랐고 우리 딸도 이렇게 길렀는데 이런 식으로 썼겠네. 들으시면 정말 엄청 웃겠지만 또 욕을 먹을지도 모르겠지만 괜찮습니다. 떠나는 날에 초상화 정성작업 거기는 청소라고 안 하잖아요. 세상에 초상화 정성작업을 다 하고 그리고 깨끗이 다 닦고 예 그리고 초상위장을 식구들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에다 4개 쪼라리 달고 모셔놓고 그렇게 하고 지금 사실 떠난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도 사적여관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가다가 만일 경우에 내가 잡히면 어떻게 될지를 알잖아요. 빌미라도 하나 남겨놔야 되겠다.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그랬어요. 나는 사실 출근하면서 분주소 앞에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이 구호를 써놨을 때 그 구호를 보면서 가슴이 너무 뭉클하더라. 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복무하는 사람이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 근거나 아무 그런 것도 없이 열쇠 까고 들어와서 가택수색을 해가지고 뭐 없는 물건이라도 가져가는 이걸 보면서 당신들이 말하는 인민이라는 범죄에는 우리는 속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소심한 맞죠? 그런 걸 썼어요. 그리고 사회주의는 내가 아니라도 지킬 사람이 많지만 우리 딸은 내가 아니면 지킬 사람이 없다. 그래서 사회주의 김정은이 네가 지켜라. 난 내 딸 지켜야 되겠다. 충성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도 지킬 사람이 많지만 내 딸은 내가 아니면 지킬 사람이 없다고. 나는 그래서 딸 찾으러 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그래도 내가 나서 이때까지 자란 이 땅이 잘 되기만 바라면서 떠난다. 이러고 마지막에 또 거짓말을 한 줄 더 못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갔다 오겠다. 아니죠. 얘가 가는 길은 칠성리 쪽인데 가는 걸 우리가 칠성리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우리 나간 다음에 이 편지가 금방 발각이 되면 칠성리 쪽으로 뒤쫓을까봐 삼장 쪽에서 애를 봤다는 사람이 있어서 나는 그쪽으로 떠난다 이렇게. 야, 부모들 마음이라는 게 참. 그렇게 써놓고 일단은 편지를 다 써놓고 그렇게 하고 이튿날 아침에 떠났죠.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그 두만강 그 연안까지 갔어요. 먼 곳에서 정말 불이 환한데 거기서 개 짖는 소리 그런 거 중국 건너 쪽에서 아니죠. 북한 쪽에. 북한 쪽에서. 그러니까 진짜 그때는 정말 이 땅을 내가 언제 다시 올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 별을 내일 밤에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볼 수가 있겠는지 죽을지도 모르고 살지도 모르고 또 잡혀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일 저녁 이 별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다렸죠. 그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쫓기고 도망을 쳐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가다가 만일 잡히면 정말 어떻게 죽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숨어 있을 때까지는 저희가 잡히면 그냥 아직 국경을 넘어간 건 아니니까 그렇죠. 괜찮은데 이제 두만강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부터는 반역이란 말이에요. 달라지죠. 완전히 달라지지. 그래 어쨌든 그날 저녁에 밤 1시 정도에 되는데 저벅저벅 소리가 나가지고 그 경비대에 왔어요. 병사죠. 병사가 이래오고 그다음에 우리 같이 갔던 애는 그 나가서 돈을 그 경비대한테 주는데 뭐 세서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뭉치된 그것을 뚝 갈라서 그냥 주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1시간 후에 자기 초소 교대하니까 이 앞으로 올 것이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경비대가 한 500m에 하나 정도씩 다 서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호가고 막 불면서 그 다음에 일어서서 하고 소대장이 그러면 이상 없습니다 하면 또 이렇게 전지불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이요 하면 또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뭐 우리 앞에도 이상 없다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빨리 건너가라는 거죠. 주의를 주는 게 절대로 큰 소리 내면 안 된다. 물소리 나면 잡히니까 조심히 가는.
근데 그걸 기억할 정도가 못 되잖아요. 급하잖아요. 물에 일단 발을 들여놓은 반역인데 이제부터는 그냥 빨리 가야 된다. 정말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하고 딸 딸 둘하고 둘하고 셋이서 그렇게- 여자들끼리. 예. 근데 그 소개하는 애까지 넷이 갔죠. 아. 예. 그렇게 해서 같이 딱 넘어갔는데 넘어가니까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 땅이 아니구나. 내 나라가 아니구나. 그 냄새까지도 틀린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다리 후들거리고 논두렁을 해서 그 집 안내를 받아 한참 있다가 그쪽에서 신호를 받고 벌써 던지가지고 사람이 마중 나오더라고요. 그 따라가는데 진짜 다리 후들거리 겨우겨우 그 집에까지 가서 이런 지붕 천정 위에서 3일을 숨어 있었어요. 아. 그 연변에서. 그러니까 가니까 이미 큰딸이 있다 그러더니 큰딸은 그 사람들이 뭐 지금 우리가 말하면 인신매매고 그 자기네들 말하면 붙잡히지 않는 곳으로 벌써 이렇게 소개했다 이래가지고 벌써 새벽에 떠나갔고. 그렇죠. 여자가 네. 혼자서 말도 못 하는데 뭐 그거 뭐 거기서 네. 하라는 대로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서는 그냥 그저 돈을 벌어서 집을 도와준다 이 생각이었는데 뭐 가보니까 그 그게 내 아니지. 우사를 반영할 만한 그런 형편도 못 되고 어쨌든 그렇게 가서 우리 갔다가 한 3일 동안 지붕 위에서 숨어 있다가 그래가지고 숨어 있는데 그 지붕 위에 올라가니까 전기 가설을 다 해놓고 그 춥잖아요 무산 지방엔. 그러니까 춥지 말라고 저 위에 석가래 그 위에다가 볕결을 다 놓고 그 위에다 비닐 다 깔아서 잠자리 잘수 잠자리 있게끔. 다 만들어 놓고 했는데 거기 올라가니까 리본도 있고 머리핀도 있고 그리고 아, 그게 아지고 아지트네.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게 브로커들이 돈 버는 그 아지트 생활 수단이었어요. 그 사람은. 돈 버는 네, 장소잖아요. 그렇죠. 돈 버는 장소죠. 그리고 거기에 그나마 다행인 거는 한국 소설들이 아, 책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겨운 시간을 지겨운 줄 모르고 그 북한에서 읽지도 못했던 소설책을 그냥 그 속에서도 소리 내면 안 되니까 그냥 소설책을 보면서 남선 책을 거기서 읽었구만. 많이 읽었어요. 아니, 기업을 했구만, 걔네가. 그래요? 인신매매 기업이구만. 기업이에요. 북한에서 사람을 데려오면 그 집이고, 그 다음 이 집 누이 동생이 연길에 사는데 그 남편이 택시기사예요. 그 택시기사 하니까 거기다 이제 넘기면 그 다음부터 브로커들한테 또 이렇게 남기고 이게 네트워크가 딱 짜여 있어가지고 자기들도 잡히면 이제 번 돈보다 더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똘똘 뭉쳐가지고 거의 가족 단위, 친척 뭐 요렇게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 어쨌든 우리는 어쨌든 뭐 무사히 탈북은 하셨네. 맞아요. 안전하게. 네, 네. 일단 그게 중요하잖아요. 무조건 뭐 머리카락 한 올이 뭐 다친 다치지 것도 않고 없이 갔어요. 무사히 갔잖아요. 맞아요. 아이고 대단하시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지금 한 20년 전 일이지만 제가 이제 이제 부산에서 사셨다니까 저는 황해도 내 고향이 연안이거든요. 연안. 사는 거는 해주 살다가 이제 네네. 한국으로 왔지만 근데 부산 하면은 제가 이제 뭐 조금이라도 뭐 마음이 쓰인다고 하는 대목이 우리 형님이 16살 때 그때 8.15 그 판문점 도끼 사건이 예, 났거든요. 아침에 형이 갔어요, 학교를. 그때만 해도 뭐 배급도 안 주고 이러니까 항상 우리 형은 그냥 굶다시피 끊이긴 학교 간 것처럼 갔어요. 학교 간다고. 전화기 있는데 안 와, 형이. 내가 그때 어릴 때인데 형님, 맏형님하고 나하고 10년 차이거든요. 아이고, 이렇게 그래. 내가 6살, 7살 됐겠죠? 그때도 그게 선해요. 야가 왜 안 오냐? 왜 9시가 돼도 안 와? 10시가 돼도 안 와? 안 오니까 엄마가 갔어요, 학교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가니까 군대를 나갔대요. 아이고 부모들 공부하는 거를 바로 버스에다 태워서 이 무슨 도끼 군대라고 해가지고 다 데리고 나간 거예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북한이 얼마나 엉터리인가 봐. 아니 군대에 나갔으면 조국의 부름에 뭐 이렇게 돼서 군대를 나갔다 이렇게 통지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엄마가 하루아침에 아들을 어디로 나간지도 모르고 그래도 16년 이렇게 길르면서 군대에 나간다고만 그렇죠. 어디에 집에서 뭐 누구네 걸 꼬다라도 닭 한 마리라도 밥이라도, 잡아서 예. 닦거나 이렇게 먹여서 보내는 게 엄마들이 심정인데 그게 뭐 오죽하겠어요. 나갔다니까 엄마가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아마 3년을 울었을 거예요. 그 아들 보고 파서. 근데 문제는
형이 군대 나가서 이제 뭐 이 토끼 사건 때문에 군대 나간다고 그래서 뭐 전연을로 뭐 이렇게 배치받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무상광산으로 무리 배치가 된 거예요. 군복 입고 이제 광산생활 노동자 하는 거죠. 그러다가 제대되는 것도 무리 배치로 거기다 제대를 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아직 그 잊어먹지도 않아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 형이 무산 떨어지다 나니까 무산에 있는 형수를 맞이한 네. 거죠. 장계 가가지고 모욕수다 하니까 뭐 북한에 뭐 기차가 잘 다닙니까? 그 엄마하고 나하고 강내배랑 미고 그냥 뭐 찬 없다고 막 우리 황해들은 이게 미꾸라지가 많거든요. 네네네. 장마철이면 그만 그 미꾸라지를 잡아서 이제 말려서.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그거를 한 배나 한 포대씩 지고 가면 무산 사람들은 그 미꾸라지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이게 뭐냐고 막 우리 형이 이게 까나리라고 이러면서 팔아먹었거든요. 미꾸라지 말린 걸 까나리라고 하면서 부산 사람들한테 팔아먹고 예.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무산에가 이제 그 저기인데 그때 당시 그러면은 그 무리 배치 그 군인들도 많이 하시겠네요. 그럼요. 그때는 무리 배치가 뭐 배치가 몇십 명 정도가 아니라 몇백 명씩 800명 뭐 600명 이렇게 무리 배치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군인들 속에서는 그런 말이 떠돌았다고 해요. 무산 처녀들이 뭐 800명 중에 내 짝이 될 사람이 없겠냐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막 이러면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탈북하신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북한에서 몇 년 사시다 오신 거예요? 48년이요. 48년. 나보다 6년을 더 하셨네. 난 42년을 살고 네. 왔거든요. 왔는데 북한 그 얘기를 하면은 지금 뭐 말로는 뭐 무상광산을 중국한테 뭐 네, 50년 맞아요. 임대로 팔았다고 네네. 뭐 그러던데 그게 사실일 거예요, 아마. 그때 당시는 아니 됐겠죠. 그때 당시는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중국에서 파철을 가져간다, 원목을 가져간다 하면서 큰 동방어라는 그 차가 네, 있는데 동풍어. 그 차들이 계속 와서 북한에 와서 파철을 실어 나르고 때는 파철 뭐 100kg에 밀가루 뭐 10kg던가 요렇게 바꿔줬어요. 그래 와 하다 보니까 어떤 날에는 아침에 출근하자고 보면 이런 도랑이에 다리가 있었는데 다리도 다 가져다가 팔아먹고 그다음에 밖에다가 이렇게 땅가마라 그걸 하잖아요. 네. 땅가마 걸어놓고 밥을 해먹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가마를 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정도로 험악해서 정말 살기가 힘드니까 그때 생활을 지금 생각하면 그런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하는 게 의심될 정도로. 지금 우리가 이제 한국에 와서 뭐 20년 살고 한 10년 살다 나니까 이제 그쪽 그게 이제 많이 삭막해지잖아요. 오히려 이제 북한이 나지는 게 아니라 뭐 요즘은 뭐 자꾸 뭐 어물풍선도 뿌리고 이런다는 거를 보면 야 자네는 어떻게 먹고 살 궁리는 안 하고 그러니까요. 왜 저럴까? 중국에서 딸은 만난 거예요? 딸을 며칠 만에 만난 거예요? 적절히 많아요. 그 딸이 집을 도와주려고 자기 들어갔댔는데 이제 팔려서 가면서 자기 팔린다고 보다 그 사례비를 받는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 집이 그렇게 돈을 받고 자기를 그 말 하나도 모르는 그 한족들이 데려가잖아요. 그 데려가는데 여자가 둘이 잡혀가 됐대요. 그 둘이 같이 가는데 택시 타고 그냥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계속 택시가 가니까 이러다가는 내가 집을 도와주자고 중국에 들어왔는데 도와주기는커녕 다시 북한에 나가지도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니까. 예, 그래 너무 많이 가니까 다시 돌아갈 수도 없겠구나. 그래 도망쳐야 되겠다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같이 가는 친구한테 아마 언니였나 봐요. 그래 난 도망치자 같이 도망치자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하는 소리가 자기는 죽어도 이젠 도망은 못 친다. 자기하고 같이 어떤 여자가 도망치다가 맞아 죽는 걸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자기는 죽으면 죽었지 도망은 못 치겠다 그러더래요. 운명에 맡기겠다 나는. 네네 그냥 그래가지고 딸이 그러면 나는 혼자라도 도망친다 해가지고 이제 어느 날 여관에서 가는 애들 세네 아들 둘이 재우고 그 사람들은 또 여관 다른 칸에서 잤잖아. 그 새벽에 나와서 시장에 가서 먹을 거랑 사오겠으니까 뭘 먹겠냐 물어봤나 봐요. 그래서 쟤네들 중국에서 일주일 동안은 있었으니까 뭘 먹겠다 대답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시장에 사려간 다음에 얘는 도망친 거예요. 곧 틈을 타서. 틈을 타서 도망쳤는데
그 중국말밖에 모르는 그 허벌판 같은데 그런 시장 통이더래요. 딱 나갔는데 어떻게 지금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 답답했겠다. 선행처럼 어떤 할머니가 토방에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아재 혹시 조선 아재 아이요 이러더라는 거죠. 오, 그 완전히 구세주를 만난 거죠. 기인을 만났네 네. 정말. 그래가지고 할머니 나 지금 빨리 이렇게 지금 잡혀가는 중인데 날 도와달라고 막 이러니까 할머니가 무작정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나 저 화룡연 길진이라는 데를 가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니까 그러면 거기 가면 택시비 낼 돈이 있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저는 그 주인집에서 자기를 보내면서 돈을 받는 거 제 눈으로 봤으니까 그래가지고 얼마든지 돈을 낸다고 이러니까 그다음 어디다 전화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싸이가 택시기사를 했는데 한족이었고 그 딸은 조선족이니까 그래가지고 전화를 받고 들어왔는데 이 사람을 하령연까지 데려다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할머니가 대충 여기를 시키고 거기서 그냥 도망쳐서 그냥 이제 다시 나왔구만. 제가 있던 일주일 동안 있었으니까 주소랑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딱 가니까 와보니까 엄마하고 동생이고 자기를 찾으러 왔다가 다 지금 또 시내로 금방 나갔구나. 금방 다 나갔으니까 이제 나도 그럼 거기로 보내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 얼마나 위험한데 그렇게 보내냐 못 보낸다 그러니까 우리 딸이 또 원래 좀 애가 좀 대담해요. 인기응변이 네, 아주 좋구만.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나는 나를 데려다 안 주겠으면 북한에 나가도 나 혼자인데 그렇게 살아서 뭐 하겠냐. 그럼 내 변방대한테 가서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는 거 내가 봤으니까 가서 신고하겠다. 오. 그래가지고 변방대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런다고 정작에 변방대에 들어가겠냐 생각했는데 진짜 얘가 그냥 가는구만. 진짜로 가는데 변방대에서 또 마침 또 변방대 대원들이 마주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그다음 이 사람들이 뒤에서 멀찌감치 해서 얘 진짜 가나 안 가나 보다가 급하니까 와서 얘를 끌고 다시 들어간 거죠. 좋다 엄마한테 엄마는 지금 연길 시내에 있고 딸들은 이미 다른 데 갔으니까 엄마한테 연락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연락을 해서 저는 딸 하나 찾으려 왔다가 딸 둘까지 마저 잊어먹고 지금 그 연길 뭐지 시내 그 같이 갔던 그 두 딸도 다시 그럼. 팔린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딸 찾으러 왔는데 없으니까 그다음에 3일 동안 이렇게 있다가 여기 있으면 뭐 천정이고 뭐이고 그 김치움까지 다 뒤지니까 안 된다 피해야 된다 하고 거짓말로 우리를 다 태워가지고 연길시내를 갔단 말이에요. 그래 연길시내 갔는데 이게 현대판 노예 상인들이에요. 탈북자를 데려왔다 그러면 사방에다가 연락을 하면 브로커들이 쫙 몇 명이 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영양 상태, 인물, 체격 뭐 이런 거를 봐가지고 값을 매긴단 말이에요. 경매하는 것만 경매. 그러면서도 제가 지금 생각해도 그 상황에서는 그런 걸 현대판 노예 상인들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내가 거기에서 이걸 반대해서 얻을 게 하나도 없어. 하나라도 빨리 잡히지 않겠으면 애들이 그 사람들이 눈에 들어서 어디 멀리라도 가야 되는구만, 예, 그거를. 감수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48살이고 하니까 전 안 데려가고 딸 둘만 데려가는데 때 우리 딸이 또 그러더라고요. 옥정이가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된 상황에 와서 우리가 새 식구 한 대 살겠다는 말은 못 하겠다. 근데 누가 되든지 간에 동생이든 나든 갈 때 우리 엄마하고 같이 가게 하면 우리가 움직이겠다. 그 전에는 못 움직인다고 딱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통역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 여자가 나가서 뭐 어디 가서 중국말로 통화하는 척하고 들어오더니 그쪽에서 엄마도 같이 오시라고 한다고 무조건 엄마 같이 가게 한다고 이래가지고 해서 저희는 마음 놓고 그다음에 처음으로 이렇게 점심을 먹었죠. 점심 먹고 한잠 들었는데 차가 왔다면서 막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는 딸하고 나하고 타고 뭐 이제 다른 차 택시가 2대가 왔는데 그렇게 타자니까 그렇게 타면 안 된대. 그래서 딸 둘을 앞에 택시에 태우고 저는 또 뒤에 택시에 주인집 아주머니하고 태우고 그렇게 하고 이제 가는데 연길 시내가 그때까지만 해도 차하고 사람이 막 같이 걸어 다닐 정도로 막 이렇게 차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고 내려다보고 이렇게 되게 이렇게 사람들이 차를 막 짚고 다니고 막 이러더라고요. 뭐 복잡한데 근데 이렇게 가다가 시내 한복판이 됐는데 이 두 딸을 태운 차는
흑룡강 쪽으로 가고 저 탄 택시는 그 연길에서 다시 유턴해서 그 원래 있던 숙소를 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애들이 엄마 마음이 막 창 두드리면서 그리고 나도 또 애들 이름 부르면서 막 하고 하는데 이제 같이 탔던 사람들 막 머리를 이렇게 하면서 다 죽고 싶으냐고 사람들이 보는 게 안 알리는 거고 이제 신고만 들어가면 다 같이 죽으니까 말 못하게 막 아이들을 윽박질러 가지고 연길 시내 한복판에서 딸 둘은 흑룡강 쪽으로 저는 이렇게 해서 거기서 갈라졌구나. 그러다 보니까 저는 딸 하나 찾으러 왔다가 딸 둘을 다 잊어먹고 그런 상태니까 제가 그 정말 지옥 같았던 그 일주일 동안을 물 한 모금 못 먹고 울기만 하고 하다 보니까 눈이 다 붙어서 앞이 안 보이고 그리고 후회도 하셨겠네. 괜히 떠났다. 당연하죠. 아니 하나 찾으려 왔다가 둘 다 잊어먹었으니 그게 어떡해요. 그 집에는 전화도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방 사이에 그냥 벽지 같은 거로 발라서 이렇게 칸막이를 했는데 그 옆에서 전화벨 소리만 나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말할 때 아 딸들이 가서 자리 잡으면 전화 온다 했기 때문에 전화벨 소리만 나면 저는 그저 애들이 나를 부르는 소리 같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한 일주일 좀 넘었는데 소식이 온 거예요. 큰 딸을 찾았다고. 큰 딸이 아, 이거 먼저 온 딸. 예. 아이고. 맏딸을 찾았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맏딸을 찾았다고 할 때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우리 맏딸이 정말 자기 유품처럼 이게 남긴 물건이 있었어요. 북한에 계셨으니까 아시겠는데 애들이 졸업하면 양복 한 벌은 사회 나갈 때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반짝지는 샀는데 야, 반짝지 오랜만에 들어본다. 반짝지. 근데 안감이 없잖아요. 네. 근데 그 한 70년대 이때 김일성이 선물로 전국 여성들한테 나이론 원피스를 한 번 준 적이 있어요. 아. 그래서 저희는 그때 평성에 있을 때 그걸 받았으니까 안감이 없으니까 그 원피스 안감을 뜯어서 그의 양복 만들어 입혔으니까 그 안감만 보면 몇십 년이 지나도 이제 그렇죠. 우리 식구들은 나를 알아볼 것이다 이걸 생각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맏딸이 이게 그 안감천을 손수건 이만큼 잘라서 거기에다가 그때 중국 시장에서 다 까만 리본 나올 때 파란 하늘색 리본이 있어서 내가 정말 남이 안 하는 거 특별한 거 다 해주며 애들 키웠거든요. 그래서 그 파란 리본에다가 그다음에 이 단추 양복 단추를 다 떼서 거기다 싸가지고 그 손수건 이래가지고 주인 집에 맡기고 간 거예요. 아 이거 우리 엄마나 우리 동생들 언제라도 찾아오면 이걸 줘라. 이거를 보면 자기인 줄을 다 알 것이다 이러면서 맡겼대요. 그러니까 딸 찾으러 가는데 이런 거 유품 같은 것만 하나 받았으니 얼마나 가슴이 옥장이 무너졌겠어요. 그 맏딸이 그 좀 신기가 있네. 어?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얘가 가다가 도망쳐서 다시 또 이 집에 나와 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때는 그냥 이 딸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죽은 사람. 근데 다시 소식이 오니까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중국이라는 땅이 우리가 지금 북한에서 생각할 때는 뭐 어디를 가 있다 하면 가서 찾을 것 같지만 얼마나 넓어요. 거기서 사람 잊어먹었던 거 찾는다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건 후에 알았죠. 그런데 글쎄 이렇게 딸을 찾았다고 그러니까 저희는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랬는데 내가 그 사람이 딸 만나러 간대요. 그러면 나는 믿지 못하겠으니까 우리 딸이 손으로 쓴 편지라도 그럼 가지고 와라. 데리고 오라니까 무슨 겁이 나서 막 데려온대요. 우리는 올 때 산길로 서너 시간을 어쨌든 숨어서 이렇게 왔으니까 그 힘든 길을 어떻게 다시 나를 그렇게 하라 그러냐. 그래서 사람 못 데려오게 했으면 딸이 진짜 우리 딸이 맞는지 편지라도 가지고 오라 내가 이렇게 부탁했는데 이튿날 새벽이 됐는데 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아유, 맏딸이 난 무조건 간다 했구만. 예, 뻔하구만. 뻔하겠지. 뻔하구만. 뭔 소리야? 글로 어떻게. 아이고. 그래가지고 저는 죽었던 정말 사람을 다시 살아온 것처럼 맏딸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만나고 있는데 이제 나머지 두 딸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두 딸이 또 없어진 거야? 이거 언니도 황당하겠네. 그렇죠. 자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 동생들이 다 팔려가고 이랬다고 생각하니까 언니도 엄청 그랬죠. 그래서 저는 둘이 만나 있는데 이제 먼저 팔려간 우리 딸이 지금 말씀하시던 우리 옥정이가 거기에서 있는데 팔려간 그 집에서 엄마가 환갑 잔치를 한다고 막 이렇게 딸들이 와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뭐 잔치를 벌렸나 봐요. 근데 걔 노래 잘한다고 아마 노래를 부르게 했나 봐.
그래서 나가서 노래 한마디 하고는 내가 지금 내 엄마는 우리를 다 잊어먹고 연길에서 그러니까 언니를 찾은 건 얘네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연길에서 정말 눈물 속에 세월 보내겠는데 내가 여기에서 노래하고 있어서. 누구네 엄마를 위해 남이 엄마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냐 이런 생각에 하염없이 나가서 논두렁에 앉아 울었대요. 근데 그 우리 그 둘째를 사간 그 남자가 계속 옆에서 경비 서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미행한다. 왜 그러냐면 그때 탈북자들이라 그러면 못 먹고 헐벗고 막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이렇게 티가 팍팍 나는데 우리 애들은 고전날까지 선전대 가수로 있던 게 뭐 티가 나겠어요. 그리고 애들이 다 굶지도 않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연변 여자가 탈북자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돈에 팔려왔다가 도망쳐 가서 돈만 잃어먹는 경우가 또 많았대요. 참, 그래서 거기도 참 그래서 탈북자의 역사가 아주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거 못 믿는 거죠. 계속 감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그랬대. 당신이 아무리 나를 감시하고 그래도 나는 언제 도망쳐도 도망친다. 우리 엄마가 연길에서 우리를 다 잊어먹고 이렇게 눈물 속에 살겠는데 내가 여기서 살겠냐고. 내가 여기서 살게 하겠다면 당신이 우리 엄마까지 데려와라. 내가 그 주소를 알려준다. 그러면 우리 엄마를 데려와라. 이렇게 알았다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막 주소를 전화번호 찾는데 마침 그 브로커 연길에서부터 흑룡가까지 내려간 브로커 여자 전화번호가 있은 거예요. 그래 거기다가 전화를 하니까 너네 갈 때 얼마나 힘들게 이틀씩이나 장거리 버스 타고 갔는지 알지 않냐. 공짜로는 못 데려다 주겠다. 돈 얼마를 내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무조건 돈을 낸다고 이래가지고 그 돈이 없어 장가 못 간 사람이 여자 하나 산 것도 그런데 어떻게 장모까지 돈으로 사오겠어요. 근데 어쨌든 와이프가 도망 안 가게 하자면 장모를 사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칸을 내가지고 여기 말하면 대출이죠. 그 대칸을 내가지고 그 여자한테 무조건 돈을 주니까 데려오라 이래가지고 하는데 딸을 만나가지고 며칠 일해 있는데 그 브로커 여자가 온 거예요. 와서 아이고 동생들 너무 좋은 데가 잘 살고 있는데 뭐 엄마로 데려오라 해서 왔는데 근데 언니가 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집에서 우리 큰딸은 2번 팔아먹은 거야 이쪽에다가. 그래가지고 어쨌든 우리 둘을 데리고 가다 보니까 우리는 한 집에서는 못 살았지만 중국에서 살 때 어느 동네 언니가 살고 동생이 살고 서로 연락은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래도 4식구가 살면서 그래도 헤어지지는 않고 한국에 올 때는 4식구가 다 같이 오게 됐어요. 그 중국에서 몇 년 사신 거예요? 4년 반을 살았어요. 4년 반을 살다가 딸들이 이제 시집도 가고 어쨌든 뭐 팔려가든 뭐 어쨌든 그 남편분을 만났잖아요. 이제 거기서 어느 정도 정착을 해서 살면서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무슨 계기가 있나요? 사실은 중국 당국이 탈북자 색출 작업만 계속 집요하게 하지 않으면 안 왔을지도 몰라요. 그 땅에서 살아가는데. 근데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탈북자가 있다는 걸 알면 이 사람들이 잡아서 북송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들이 돈벌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기 관내 탈북자가 있으면 추석이다 되면 오히려 추석 준비한다고 그 탈북자 있는 집 가족을 데려다가 분주소에 그게 파출소에 가다 놓고 뭐 돈 얼마를 벌금해라 하면 그 없는 살림에도 어떻게 하자면 또 돈을 내고 여자를 하나 잡아갔다가도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 이게 계속 그러니까 이거 탈북자 여자를 돈으로 사간 집도 힘들고 그리고 그렇게 쫓겨다니다 보니까 정말 우리 큰딸 같은 경우 남의 집이 숨어서 아기 낳을 정도로 그리고 우리도 애들을 안고 남의 집 헛간에 숨어 있고 옥수수 잎에 숨어 있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숨어 살면서 그때 반발감이라는 게 들어가지고 그래도 나라를 배반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죄책감도 있고 식구들한테. 그런데 그렇게 하는 어려움을 계속 겪다 보니까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미련이나 죄책감 같은 게 다 없어지더라고요. 너네가 사람 굶어 죽일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우리가 살겠다고 제절로 나와서 이렇게 와서 사는데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잡아가려고 그렇게 하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탈북자들이 돈벌이 수단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이렇게 열받았는데 이제 한국에 오자고 생각을 한 거는 저희가 갔을 때 이제 누가 먼저 가자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 둘째가 사실은 제일 역시 힘든데 한옥초. 힘든데 살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집이 그러니까 힘든 상황이니까 TV도 없고 못 사는 집으로 못 갔구나. 사는 집이 장가를 못 가니까 돈 주고 북한 여자를 사가는 거지. 돈 많은 사람이 북한 여자를 왜 데려가서 하겠어요. 그래서 갔는데 그 이렇게 잘 사는 집에서 TV를 놓으면서 라디오 고장 난 거 버렸어요. 근데 우리 둘째가 딸만 셋이다 보니 우리 북한에 살 때도 이제 스피커가 고장 나거나 이러면 우리 둘째가 남자처럼 그런 걸 많이 고쳤거든요. 근데 남이 버린 그 라디오를 가져다가 계속 수리했어요. 그래가지고 연결해서 한 게 KBS 한민족 방송을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아, 정다운 목소리, 네. 그리운 얼굴, 그걸 그리운 봤구나. 얼굴,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네. 목소리. 972MHz죠. 모르죠. 그래가지고 아, 어쨌든 내가 잘합니다. 북에서 많이 저녁, 들었어요. 예, 매일 저녁 8시만 지나가면 그거 나오면 어떤 때는 그게 또 듣다가 라디오가 고장 나면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그것도 고쳐서 그러면서 그 보고 싶은 얼굴 그런 목소리 그거 이소연, 이효섭 뭐 이런 어우, 노래 자랑. 그거 한옥중 씨는 그 원래 또 노래 네. 저기 그 한우섭이가 노래 많이 배워줬거든요. 예, 이효섭이. 그래가지고 이효섭이. 그걸 들으면서 저희가 편지까지 썼어요. KBS에다가. 여기서 근데 주소는 그리운 목소리의 청자를 여기서 만나네.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러면 우리는 정말 그때 뭐가 있었냐면 라디오에서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이래 받아달라는 이런 100만 명 서명 운동이 한국에서 한창 벌어졌어요. 그 소식을 계속 들으면서 저희가 우리 일면식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명을 하고 이러면서 투쟁해 준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이 인사가 거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그 한국으로 갈 수는 없더라도 그 고마운 마음이라도 전하고 싶다고 막 편지를 썼는데 그 북한처럼 생각하고 편지를 다 뜯어보고 거기에 또 이렇게 우리가 북한 사람이라는 거 알고 단속이 올까봐 그래서 우리가 홍동강 그 개서 지방에서 살 때인데 그 개서라는 그 말을 못 썼죠. 그렇게 어쨌든 다른 허투른 주소를 쓰고 그 편지를 보낸 적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가고 싶다는 생각은 했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거기에서 가끔 가다 탈북자들이 그 나와서 뭐 더물 찬물이 다 나오고 너무 좋고 막 그러면서 그거는 다 들었구나. 네, 들었죠. 그래 저 사람들은 무슨 행운이 있어서 한국까지 갔을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한 2002년도 그때 탈북자 그 색출 작업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우리 큰딸이 맏딸이 살던 데가 큰 시내거든요. 큰 시내에는 위성 이거 안테나를 달면 한국 TV를 본대요. 근데 그거 보면서 스페인 대사관에 20몇 명이 쳐들어가는 걸 봤다는 거예요. TV를 보니까 북경 그때는 대사관인지 영사관인지도 모르죠. 북경 대사관에 가면 한국으로 그렇게 가더라 이런 걸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그럼 우리는 계속 그래가지고 여기 왔는데 그것도 동생들도 또 다 쫓겨다니고 막 이럴 처지가 되니까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그럼 우리 북경에 가보자 이래가지고 떠난 베이징을 갔구나. 한국 대사관을 찾아서. 네, 근데 대사관이 아니라 영사관에 가야 되는데 처음엔 가서 택시기사가 우리말을 잘 못 애들도 뭐 한 4년 동안 중국에 살다 보니까 듣기에 중국말은 하잖아요. 근데 우리말을 잘 못 알아듣고 북한 대사관 쪽으로 가서 아이고 공화국 깃발이 막 너무 깜짝 놀라서 차 돌리라고 이래가지고 막 가서 어쨌든 영사관 앞에 갔는데 영사관 앞에 가보니까 그 우리 딸이 보던 그거하고 다르대요. 우리 딸이 볼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경찰차가 2대가 서 있고 정문에가 한 30명 1시간에 한 번씩 계속 30분에 한 번은 순위로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거기 가서 민박집 잡아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쪽에 가면 이렇게 주소 신문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전단지가 영사관 주소랑 전화번호랑 있더라고요. 영사관 주소에다 전화를 걸었어요. 저희가 탈북자인데 여기 지금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도와달라고. 야. 그 영사관에서 그 전화를 하는 게 알겠다고. 근데 여기는 들어온 다음에는 보호해 줄 수 있지만 들어오는 거는 각자 알아서 들어오라. 너네가 알아서 와라. 알아서 들어와라고. 근데 후에 알아보니까 그 전화가 다 도청이 된대요. 근데 저희는 모르고 그냥 영사관 사람들이 너무 매정하다고 생각했죠. 탈북자가 여기 와서 들어 못 가 그러는데 어떻게 저렇게 도와도 안 주고 저럴까 했는데
그러다가 저희가 한 이틀 됐는데 그때가 금요일이었어요. 그날에 못 들어가면 10월 25일이었거든요. 10월 26일이었나. 그래서 어쨌든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그날에 못 들어가면 토요일, 일요일 쉬잖아요. 오늘 조금 가지고 갔다는 게 그 여비가 다 떨어지면 들어갈 수도 없잖아. 근데 그날에 뭐 어떻게 돼서 우리는 다시 못하면 뭐 여기서 시도하다가 이게 너무 무서우니까 못 들어갈 것 같다. 그럼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하는데 막 또 하나 뛰어와서 빨리 오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 또 이거 무슨 방도라도 낮았나 하고 가봤더니 그날 아침에 저희는 가면서 그 앞에 이런 매점이 있더라고요. 그 매점에서 그 하늘색 서류봉투를 팔잖아요. 그래서 그 서류봉투에다가 그 사람들이 거기 있으니까 우리 애들이 뭐 중국말로 아 한국에 시집 가려고 비자를 냈는데 뭐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계속 온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하고 말하면서 완전 조승족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뭐 옷차림 뭐 그렇죠. 4년 살아서 이렇게 떼포신 했겠고. 네, 그래가지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이제 민박집에 가서 우리 집에 와라 그리고 비행기 탈 때는 어느 여행사 해라 하면서 전단지들 대주는구만, 알려주는구만. 아니지 그렇게 다 하죠. 근데는 그 전단지 그걸 받아가지고 서류 봉투에다 하여서 걔 서류 그런 것처럼 서류 봉투에 서류 있는 것처럼 들고 있었는데 점심때가 되니까 건물 안에 2명이 서고 밖에 2명이 서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 북한에서 영화관에 들어갈 때 이렇게 그렇죠. 응. 근데 이게 2명이 있었던 사람이 하나 없었대요. 근데 이제 또 역시 우리 큰딸이 또 돌격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작정 그거 치어 들어가자. 더 들어가자고 이래가지고 먼저 들어갔어. 그 들어갔는데 서류 그러니까 뒤에서 가지고 온다고 이러고 가지고 앞에서 가다가 앞에 이 업무는 통과했는데 그쪽에가 걸리잖아요. 그 걸리니까 뒤에서 가지고 온다고 신분증 내라고 막 중국말로 그러니까 뒤에서 가지고 온다고 그러고 뒤에서는 앞에서 가져갔다고 막 이러고 말을 하고 하다 보니까 싸움이 붙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와서 서서 발이 땅에 딱 달라붙은 것처럼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딸 셋이 들어가서 옥신각신하며 그러는데 저 중에서 하나라도 잡히면 나는 그냥 같이 잡혀야지 하고 애들 거기에 같이 들어갈 생각을 못했어요. 아이고. 그런데 그 다음에 막 얘네 몸싸움이 일어나니까 밖에 서던 사람도 거기에 또 같이 합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그 사람들도 탈북자들이에요? 아니 중국 경찰이 중국 경찰이 2명 서고 앞에도 2명 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는 뭐 누가 제재도 안 받고 유유히 들어가서 애들이 막 셋이 경찰하고 막 붙어가지고 뭐 단추 떨어지고 신발 뒤집 깨지고 막 잡아뜯고 하는데 같이 이렇게 하고 들어갔어. 들어가고 보니까 뭐 막내 잡혔다 뭐 지면 소리쳐. 딱 보니까 하나는 끌려 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들어갔던 게 다 도로 나와가지고 다 같이 이래가지고 이렇게 다 내시고 와.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가족이 잡혔는데 혼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우린 들어갔다가 다 도로 나와가지고 그 하나를 뺏어가지고 같이 다 같이 그래 들어가는데 그 영사님이 거기서 밖에서 막 소요가 다 봤겠구나. 내가 보면서도 자기들은 개입을 못한대요. 건물 안이 그 마당까지 한국 땅인가 했더니 그 건물 안에 들어가야 한국 땅이래요. 예, 그래가지고 그게 딱 들어가서 우리 넷이 막 부둥켜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영사가 딱 나오더니 성공했다고. 아니죠. 안심하십시오. 여기는 대한민국 땅입니다. 오, 눈물이 쑥 나갔네. 그다음에 통곡을 하는 거예요. 넷이 모여서. 딱 그때 점심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냉면을 뭐 4그릇 가져다 놓고 식사를 하라. 근데 그 냉면에 젓가락을 우리는 열 생각도 못했어. 넷이 그냥 부둥켜안고 같이 울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희가 2002년 10월 25일 날에 영사관에 대단하다. 한 3개월 있다가 1월 26일 날에 비행기 탔죠. 그래서 대한민국까지.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이게 한 20년이 지난데도 불모지 땅에서 또 다른 불모지 땅에서 가족 하나 안 잃고 오히려 식구가 늘어서 온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손주까지 생겨가지고 지금 한국에 온 거죠. 손주는 후에 데려왔죠. 올 때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우리도 갈지 말지인데 손주까지 데리고 올 수가 없으니까 아이고
젖 먹는 애를 더두고 가서 영사관 안에서 부른저절을 짤 때마다 울고 같이 또 부둥켜 그래 애도 네. 보고프고. 그래 어쨌든 그래도 한국에 와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그래도 돈 좀 벌어가지고 갔다 왔다 수족을 하면서 그래도 다 데려오고 이렇게 해서 아이고. 대단하다. 아니. 나도 대단하지만 뭐 10년 전에 이게 선배님들은 더 대단하셨네. 근데 제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요. 국립의료원에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제 많은 탈북민들이 이런 사례를 듣잖아요. 그 사람들이 겪은 고난이랑 이런 거를 들으면서 저는 우리 식구가 겪은 그 어려움은 정말 내놓고 어렵다고 말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이제 그 각자가 겪은 국립의료원에서 네. 이제 근무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에 와서 뭐 국정원 조사받고 하나원 뭐 그거는 네. 생략하고요. 그거 뭐 여러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니까 근데 국립의료원 뭐 거기서 근무를 하셨다는데 그러면 뭐 여기 와서 뭐 의료계통 무슨 자격증이라든가 이걸 따가지고 거기 취직을 하신 거예요? 뭐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한국에 와서 우리 식구들은 일주일 되기 전에 다 일자리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해야 삽니다. 딸하고 저하고 같이 물류센터에 가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을 했죠. 일을 하다가 그 일을 겨우 그래도 50세 넘었는데 받아줘서 했는데 그 다음에 그거 하다가 냉장병이라는 거 걸려가지고 물류센터니까 사도씨를 항상 아, 그렇죠. 아. 여름에도 계속 겉옷을 입고 일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계속 추운 데서 일하다 보니까 냉장병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더 일을 못하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일자리 찾느라고 고용지원센터도 가보고 그리고 그때는 교차로하고 그 벼룩시장이라는 신문이 그렇죠. 종이신문이 나올 아침에 때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그거. 네. 예. 가로수 전주 때마다 다 꽂혀 있는 거. 네, 그래 그 신문 보면서 일자리 전화를 하면 주민번호 앞자리 불러보세요 하더라고요. 제가 51년 이래 쭉 이래 부르면 예 알겠습니다 좀 기다리세요 이래가지고 저는 정말 기다리라 그러니까 전화기 붙들고 정말 기다려. 일주일 연락 올 줄 알고. 네네. 그래가지고 한 3일 동안 기다려보죠. 계속 들고. 우리는 안 되면 안 된다고 말하지 기다리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기다리라고 했을 때는 뭔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우리한테 그냥 대놓고 친절한 거절이라는 걸 알게 된 지는 한 몇 년이 지나서야 알았죠. 문화 차이죠. 몰랐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나이 제한 없이 받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제한 없이 받는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찾아갔는데 그게 보험회사였어요. 그래서 보험회사였는데 보험 설계사라는 게 내가 아는 인맥이 없이 이건 영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걸 인맥 관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인맥이라는 게 하나원 동기생하고 탈북자들밖에 내 없잖아요. 식구들밖에 없고.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 일자리도 제대로 없고 정말 나오는 정착금에 의지해서 겨우겨우 이렇게 지금 물인지 우린지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사방에서 보험을 하라고 그러니까 기왕보험 할 바에 엄마한테 다 할게 이러고 자청해서 들기는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10만 원 15만 원이 처음에는 큰 줄 모르고 했는데 그 매달 내려니까 그게 아이고 안 되고. 부담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제가 하겠다 해서 했지만 이걸 또 해지를 하다 보니요 그렇게 해지를 하면 은행에 였던 돈이라 그러면 본전이 남는데 보험에 들어간 거는 해약환급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생각했을 때 내가 이제 이 나이 먹고 뭘 할 게 없어서 내가 남한테 이런 피해를 주면서 이걸 계속하겠나. 그 사람들이 뭐 나한테 내 때문에 그랬다고 말은 안 하지만 그 사람들이 나를 몰랐으면 이 돈을 안 떼어도 될 걸 괜히 그렇게 내가 누구한테 피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제가 네. 이제 그 보험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우리 탈북자 여성분들이 보험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많아요. 실지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전화가 와요. 나는 그 보험 설계사를 모르는데 그 사람 친구가 나를 아니까 전화가 와요. 야, 뭐 이게 북한에서 온 사람인데 지금 보험하는데 보험 좀 하나 들어줘라. 이자 말씀하신 게 딱 맞아요. 아는 사람은 탈북자들밖에 없으니까 돌아 이게
탈북자들인데 이자같이 나도 그게 한 5, 6년 되니까요 알겠더라고요. 아 이게 보험이라는 게 이렇구나. 그때는 아이 뭐 같은 북한에서 온 사람이니까 뭐 나는 뭐 이제 보험 그 사람 들어주면 그 사람이 개런티를 얼마 가져가는지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자같이 보험을 들고 난데 매달 이제 그 사람이 와서 상담을 해주잖아요. 뭐 암 걸렸을 때는 뭐 어쩌고 자동차 사고 날 때는 뭐 어떻고 이렇게 해서 들었는데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게 매달 나가야 되니까 이게 뭐야 이게 내가 지금 당장 아픈 데도 없는데 이게 해지라는 게 이게 단안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다 나니까 야 그 여자 사기꾼이야. 전화가 오면 야 그거 보험 사기꾼이야. 우리 탈북자들이 다 이러거든요. 사기꾼인 게 아니라 저도 그걸 모르니까. 예, 보험에 대해서 배우면서 아 이거는 정말 우리 탈북자들한테는 필요한 거다. 우리가 모아놓은 재산도 없는데 갑자기 큰 병이 걸렸을 때 그렇게 보험금을 준다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한테 정말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그것도 경제적 여력이 안 됐을 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렇게 피해가 되고 또 그다음에 이게 그걸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있어요. 아는 사람이 보험에 들어달라 그래서 들어줬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뭐 어디 어떻게 돼서 입원했대요. 그래 입원해서 뭐 보험금 그런다고 한 140 얼마가 나와간 것 같아요. 그래 나가는데 그 다음 달에도 또 아마 그렇게 입원했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이 전화가 온 거야. 재미 들었구만. 네, 언니, 이게 왜 전번에는 내가 뭐 똑같이 뭐 열흘 동안인지 뭐 20날 동안 입원을 했는데 왜 그때는 140 나오더니 이번에는 120이야. 이러다가 점점 줄어들다가 뭐 마지막에는 안 될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전화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또 어디 아파서 입원했는데 같은 거를 입원하고 무슨 어디 어떻게 했대요. 그래서 내가 말했어. 그 보험금이 어디에서 오는 것 같으냐. 그동안에 낸 보험료가 얼마인가. 한 달에 12만 원씩 몇 달에서 얼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100 얼마 정도를 받았을 때 그 돈이 어디서 왔겠냐. 우리처럼 보험에 들어놓고 한 번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당겨서 가져간다고 생각을 해봐라고. 그게 지금 줄어든다고 말할 게 아니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보험에 들었다 그러면 저리 해약을 해라. 지금 해약을 해도 이미 들어간 돈보다 받은 돈이 그 많으니까 너 손해 나는 거 없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하면서 그게 정말 이렇게도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구나 하니까 내가 본의 아니게 보험 사기를 하는 거 도와준 그런 기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네. 보험에 대해서 우리 탈북자들한테 한마디 하실 말씀이 있다면요. 꼭 하실 말씀이 있다면. 보험은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해요. 그게 필요한데 그게 자기 경제적인 능력을 봐가지고 적당하게 들어놓는 거지 그냥 좋다고 해서 무작정 드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해본 경험이 의한다 그러면 저도 보험 많이 들었댔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 70 먹고 지금 거의 이렇게 좀 없애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물론 갑자기 어떤 병이 걸렸을 때는 그게 혜택을 볼 수는 있지만 무리하게 든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정말 손해를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이 들 때는 항상 심사숙고하고 자기 경제적 여력에 맞게 나를 따져보고. 네, 적당하게 드는 게 좋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이제 보험 얘기가 나와서, 이게 우리 요거 마성에 친구가 하나 있어요. 나하고 동갑인데, 내가 그랬거든요. 보험 들어라, 꼭. 다른 건 몰라도, 실손보험이라 들어라, 이랬거든요. 얘는, 너 지금 아프지 않는데, 내가 보험사에 돈을 내가 왜 공짜로 갖다 줘? 막 멍청하게. 이러더라고. 그래서, 야,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 그거 뭐, 본인이 그렇다니까. 그랬는데 와이프가 암이 걸린 거예요. 와이프가 암이 걸려가지고 그 보험 들어라 할 때는 안 들더니 암 걸린다 보험 들면 그 누가 들어줍니까? 그래가지고 야 내가 그때 그거 너 말 듣고 그 보험 들걸. 암 걸렸다고 뭐 수술비 다 대줘, 간병비 다 대줘, 뭐 생활비까지 대주는 그 보험 설계가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암만 후회한들 뭐라냐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이거 말이야. 이 탈북자들이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먼저 오신 선배님께서 이제 뭐 보험 한 7개월을 하셨다니까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 이제 선배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거를 명심해서 들었다가 꼭 그대로 하세요. 성공하신 분이니까.
그 해줄 말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정말 제일 좋은 게 이 보험 제도라 보험 제도죠. 예,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도 이미 잘 돼 있지만 그래도 개별적으로 보험에 들어가는 개인 보험들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거 정말 어떤 병에 걸렸을 때 보장 금액이 엄청 그렇죠. 크잖아요. 그냥 우리처럼 모아놓은 돈도 없고 금방 일해 왔던 사람들이 정말 이런 큰 병이라다 걸리면 이 보험 혜택이 정말 크겠다고 저도 생각했기 때문에 보험은 정말 필요한 거다 생각하고 보험 설계사 그 공부도 했고 그랬는데 이제 이 보험도 동전이 양날처럼 그렇겠죠. 양면처럼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보험 설계사마다 다 좋고 다 좋다는 소리만 하지 그게 오랫동안 유지를 못하면 어떻게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지 이런 건 안 알려주잖아요. 근데 나는 그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험은 다 반드시 필요해서 드는 거는 찬성하는데 내 경제적 여력에 맞추어서 적당한 선에서 너무 무리하게 들면 안 되고 무리하게 들어서 유지를 못할 바에는 안 드는 것보다 그렇죠.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만 지키면 그래도 지금 나오는 안보험 같은 것들은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한두 개 정도는 반드시 드러나야 되고. 혹시 그 7개월 동안 그 보험 일 하시면서 주로 이제 그 고객 대상이 북에서 오신 분들이라고 네네. 그랬잖아요. 그 김에 이제 뭐 잊혀지지 않는 뭐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게 있다면요. 예, 한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잘 알던 분이 저보다도 나이가 젊었어요. 그래서 지방에 살아요. 근데 하나원 때 같이 있었으니까 안단 말이에요. 근데 보험 설계사 한다는 소식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가입을 하는데 가입할 때도 이게 그 사람이 건강 상태 이런 데 다 체크를 하고 들잖아요. 나 아픈데 어디가 아프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다 없다고 했는데 보험이 들어놓고 한 두 달도 안 됐는데 의료비가 청구가 되더라고요. 그래 했는데 뭐 어디 아파서 입원했는데 140 얼마인지 어쨌든 그때 나왔어요. 그래 나와서 그래 치료 잘 받아라 어쩌라 하고 끊었는데 한 달 있다가 또 지금 청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 일이지 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오히려 그쪽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언니 이거 그때는 똑같은 병인데 140 정도가 나왔는데 이번엔 왜 120 정도밖에 안 나왔지? 그거 매번 이렇게 할 때마다 줄어들면 이거 마지막엔 안 주는 거 아니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때까지 낸 보험료가 총 얼마냐 하니까 한 달에 12만 원씩 그때 한 4개월인지 5개월인지 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 총 낸 보험료가 그만한데 지가 지금 그렇게 많이 받은 거는 우리처럼 보험금을 내고도 보험료를 내고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람들이 돈을 그렇죠. 제가 당겨가는 거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저처럼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걸 가지고 내가 봤을 때 똑같은 사유로 이렇게 매달 이렇게 하다 보면 마지막에 보험 사기 이런 걸로 그쪽에서 뭐 심사가 내려와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조사가 들어가면 조사가 들어가면 이 사람이 뭐 아니다 하고 체크를 하고 나한테 들었지만 이 사람이 이미 지병이 있었다는 게 그렇게 되면 보험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 마인드로 보험을 유지할 것 같으면 지금 해지해라. 이미 들어간 보험료보다 제가 받은 보험금이 지금 몇 배 정도로 더 많으니까 이럴 때 저래 뭐 그냥 해지를 해버려라. 그리고 나한테 이런 전화를 하지 말라고. 보험설계사 시험 칠 때 이런 사례가 있다는 소리를 설명은 들었지만 실제 내 고객 내가 부딪히고 보니 이렇게 놀랍다. 너무 놀라서 그래가지고 저래 해지를 해라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전화 안 와요. 해지를 안 했던 간에 그 사람은 그 이후에는 나한테 두 번 다시 그런 거를 질문을 못 하죠. 근데 또 제가 하나원에서 같이 나온 사람 중에는 이 보험 혜택을 엄청 본 분이 계세요. 간암 그 진단을 받아가지고 저 현대 아산병원에 입원했댔거든요. 그래 입원해서 저희 식구들도 당장 죽는 줄 알고 막 온 식구가 정말 병문안을 갔는데 얼굴색 뿐만 아니라 이 눈알 흰자위가 샛노래요. 그냥 뭐 이렇게 약간 누런 색깔 정도가 황달이구만.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분은 그래도 대한민국의 그 간 쪽에는 그쪽 병원이 엄청 유명한가 봐요. 그때 갔을 때는 뭐 정말 이거의 마지막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우리 식구들은 막 울며 뭐 이렇게 하고서 면회를 갔다 왔는데 그래도 완치돼서 나와서
몇 년 전엔 저희 집에 놀러까지 왔대요. 오. 근데 그분이 들었을 때 그 암 진단을 받으면 5천만 원이었어요. 5천만 원 나오게 됐는데 이 사람이 보험에 가입한 지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50%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2,500만 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솔직히 수급자라서 자기 보험 치료비는 별로 많이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보험 진단금은 그만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보험이라는 게 적당하게 이렇게 자기 유지가 가능한 정도에서 하면 여러 가지 득이 되지만 예,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저는 지금 사실은 우리 나이 그 평균보다 아무래도 보험이 더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 보험을 이렇게 혜택을 보는 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도 그래요. 아우, 마 선생은 그렇게 많이 내면서 그게 손해지 않나 그래. 나는 그게 나를 위한 안전벨트라고 생각한다. 그렇죠. 내가 뭐 10만, 20만, 30만 이렇게 보험료 내더라도 내가 보험금을 안 받는다는 자체는 내가 건강한 거라서 그렇지. 나는 그게 나를 지켜주는 안전벨트라고 생각합니다. 아, 역시. 아니, 그래서 이제 그 의료원에는 어떻게 들어가시 그렇게 해서. 예. 그래서 보험 그걸 그만두고 그다음에 입주 도우미를 한 2년 반 정도 했어요. 아, 그 하나원에서 오면 이제 청소도 해주고 이러는 거예요? 입주도 오면? 그거 아니고 겐지. 탈북자 동지에 거기에서 양천 지부장을 좀 맡아보라고 이래서 좀 얼마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거기에 이사로 계시던 분이 자기 부모님이 성산동에 계시는데 입주도우미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그 지부장님 같은 분이 해주면 좋겠는데 하고 아마 얘기했나 봐요. 그래서 회장님이 한번 전화 왔어. 그리고 저는 지부장한테 그런 일을 하라고 권하는 게 그래가지고 그분이 말을 못하더라 그래가지고 아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저는 한국에 와서 이제 일자리 찾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한국에서 살아야 되는데 한국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북한처럼 우리가 문 열고 남의 집에 들어가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궁금했는데 들어가 못 보는데 아 이건 한국의 그 가족이나 이 가정 문화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고 내가 돈도 벌고 일석이조인데 내가 그걸 마다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하고 들어가서 한 2년 반을 일을 하면서 많이 배웠죠. 그걸 배우고 하다가 그다음에 한 2년 반 지나서 저도 한국 사회에 대해 좀 알게 되니까 그다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북한에서 와서 여기 와서 제대로 된 일 하나도 못 해보고 남의 집 청소나 해주고 남의 어르신들 옷이나 빨아주고 끼매주고 이러다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내가 너무 억울한 것 같아. 나도 좀 뭔가 배워보자 이래가지고 그리고 그 집에서 급여를 또 안 올려줬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 100만 원이었는데 하는 소리가 자기네는 이때까지 도우미를 쓰면서 100만 원 이상 접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10년 전에 100만 원이랑 10년 후에 100만 원이 그렇죠. 같을 다르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 길이 아니면 내가 안 가면 되지 누구를 탓할 거.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일을 그만두고 그 다음에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컴퓨터 학원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배웠어요. 그리고 도배 학원에서 도배 배우고. 컴퓨터랑 다 배웠는데 어느 날 연합회 회장님이 전화 왔어요. 야 거기서 사람을 지금 받자고 그러는데 내 너를 추천했는데 일할 생각이 있나 그래가지고 그럼요 일할 생각이 있죠 하는데 그 세종이라는 단체에서 세종단체 간사를 하나 받아야 되는데 국립의료원에 그 상담실에 근무할 간사를 하나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사실은 세조의 대표님보다 제가 한 10년 나이가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보다 10년이나 이상인 분을 내가 간사로 두고 마음대로 어떻게 지시를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냐 해서 그러니까 연합회 회장님이 그랬대요. 그 사람은 탈북하기 전날까지 직장에 다니던 사람이라서 괜찮을 거다. 한번 써봐라 이랬단 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채용이 된 거죠. 채용이 됐는데 국립의료원에 가서 사실은 이제 상담실이라고 써놨지만 우리는 북한에서 상담이라는 모르죠. 그래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냥 안내하고 얘기를 들어주고 이런 거를 하는데 이 탈북자 대상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세조이라는 단체에서 탈북민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홍사덕 의원님 거기 대표셨거든요. 홍사덕 의원님. 그분이 지금 돌아가셨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참
정말 괜찮으신 분이었는데 그 세조위하고 국립의료원하고 MOU를 맺은 거예요. 세조위는 탈북민들을 위한 도와주는 일을 많이 했는데 일자리도 해주고 대학 그것도 보내주고 이러면서 많이 하다가 일자리 보내놓으면 일주일이 안 돼서 일을 그만두고 또 어떤 사람은 한 달 근무하다가 아프다고 또 간두고 이래서 그때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일하기 싫어 그러는지 진짜 아파 그러는지 몰랐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방문을 딱 해보니까 진짜 누워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알아보니까 우리 탈북민들이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아도 그동안 정상적인 치료를 못 받고 또 제3국을 돌면서 건강검진 이런 것도 전혀 안 한 상태라 그렇죠. 이제 처음엔 멀쩡해서 직장에 들어와 일을 하다가도 일지를 못 버티고 그 다음에 강도가 우리는 북한에서 더 힘든 일도 했는데 하지만 8시간 인도동체 여기 거기에도 비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세조에 생각한 게 우리가 탈북민들을 도와주는 게 취직을 도와주고 대학 입학을 도와주고 이런 것보다 우선 건강을 지키게 해줬다. 그래야 이제 한국에 기본 정착을 할 수 있겠다. 이래서 잘 짚으셨네. 네, 그래서 국립의료원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국립의료원에 오는 탈북민들은 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수급자인 경우에는 80%까지 해주기 때문에 그 공짜로 치료받는 그냥 공짜로 거만. 치료해요. 그렇게 해서 이걸 MOU를 맺어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탈북민들이 이런 현대적인 병원에 다녀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북한식으로 말하면 관청에 온 촌딱. 그렇죠. 그래서 와서 어디로 가라 그러면 그게 어디가 붙었는지 내가 어디 아픈데 어디를 찾아가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딱 원무과 그 앞에 국립의료원에 그 중심에 북한 이탈 주민 상담실이 있었어요. 그래 거기에서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그냥 접수하면 해주는 게 아니라 원무과를 통해서 우리가 서류를 내야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의료비 그렇겠죠. 서비스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오는 탈북민들이 건강 때문에 국립의료원에 안 찾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혜택을 보다 보니까 이제 상담실을 찾는 사람이 많았는데 처음에는 상담실에 의자 하나에 책상 하나가 있다가 사람들이 치료받고 가면서도 그냥 안 가고 다시 들어와 고맙다고 인사를 하던가 아니면 병원 내가 지금 외과에 가는데 과장님이 이만큼 설명을 했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다. 난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그래 다시 그럼 외과에다 제가 전화를 해서 암흑계 환자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좀 궁금하다고 해서 이제 그 설명을 드렸는데 하면서 이분은 어떻게 해서 어떤 치료를 해야 된다. 알았습니다 하고 이분한테 설명을 해주면 다 알아들어요. 그 일을 하셨구나. 한국말이라도 그런데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탈북민들 솔직히 좀 고집도 있잖아요. 병원에 찾아가서 선생님이 검사해가지고 해서 당신은 간이 나쁘니까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약을 처방해 주니까 이거 일주일 동안 복용하고 다음에 오시라고 하면 선생님 저는 간 안 나도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북한에서보다 내가 소화 좀 많이 돼 그렇지 간 같은 거는 내 걱정이 없습니다. 아직 짱짱합니다. 예, 그러니까 의사가 아니 그렇게 잘 아시면 약국에서 약을 사드시지 왜 여기 왜 왔냐? 의사 진찰을 왜 받냐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와가지고는 또 얘기해요. 의료비 없이 공짜로 해주니까 사람 완전히 알기를 우습게 한다고 뭐 어쩌고 하면서 그럴 정도로 이게 의료진하고도 쭉째에서 간을 꺼내서 보여줘야 인정을 해. 쭉째가지고 야 봐 이거 이렇게 나빠 이 자스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꾸 트러블이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거 힘들겠다. 엄청. 그래도 그 말을 서로 통하지 않는 거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이게 너무 괜찮았고 또 북한은 그렇잖아요. 환자가 오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리고 체온도 재보고 맥도 짚어보고 뭐 어디 이렇게 청진기도 대보고 하는데 한국에는 그게 없잖아요. 나도 처음엔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성의 없이 본다. 맞아. 맞아. 좀 그런 거 있고 북한에는 뭐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일단만 눈 까보고 혀내버리자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청진기 대보고. 사람을 너무 성의 없이 본다. 전에가 뭘 잘 안다고 앉혀놓고 말도 몇 마디 안 하고 뭐 무식하다 진단을 하냐 이러면서 그런 것도 또 있었고요. 또 그리고 용어상 그런 거 있어가지고 그 병독 검사라는 걸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탈북민 남성인데 좀 젊은 분이었어요. 이게 아기가 없어가지고 무슨 부부였는데 어느 날 여자가 계속 다니다가 남성이랑 같이 오라고 남편하고 같이 오라고 해서 같이 남자가 왔는데 잘못인지 여자가 잘못이죠. 예, 그래 검사를 하는데 이 뭐 이렇게 선생님이 내분비까지 뭐 거기에서 병독 검사 받으라고 이래나 봐요. 근데 병독 검사라는 게 말이 참 좀 나쁜 독 뭐 그런 독이라는 이런 매독으로 정도. 생각했나? 아니지. 그래 어쨌든 병독 검사 받고 오라고 그러니까 이 남자가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왜 무슨 뭐 그런 검사를 왜 받는가? 아니, 정상이다, 야.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그걸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고 정자랑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런 검사를 받는가 아마 그렇게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또 거기에 올라가서 이 사람은 남자한테 그런 검사를 받으라 그러는 게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거에서 남성성에 대한 그런 거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으면 좀 불편할까봐 뭐 이렇게 좀 조용하게. 얘기했나 봐. 그러니까 말도 제대로 듣지도 못해. 이야, 이게. 싸워가지고 그다음에 상담실한테 나 무조건 국립의료 원장실이 올라간다는 게 내가 가만 안 놔둔다고 해서 막 이렇게 싸우다가 하는 공기간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내가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고객하고 그런 트러블이 있었다 그러면 일단 그 자리에 못 있어요. 이렇게 순환보직처럼 해서라도 그러니까 이 의사들도 이걸 엄청 두려워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전화 와가지고 이거 원장실에 찾아가겠다 했는데 어떡하냐 막 이러면 그랬는데 마침 그 사람 들어왔길래 이거는 그 남성성에 대한 그런 검사를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른 환자들한테 무안할까봐 그 의사 선생님은 조용히 배려해서 말을 한 건데. 근데 이거는 자기를 완전히 제대로 똑바로 말하지도 않고 그게 무식하다니까요. 그게 무식한 거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분 다 이해를 시키고 안 그러고 무마시키고 하니까 의사가 또 너무 감사해서 그게 자기 잘못이 아니라도 원장실에만 들어갔다고 민원이 제기되면 자기는 그 자리에 못 앉아 있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의사들 평가하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이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상담실이 있음으로 해서 계속 무마되고 이렇게 사실은 국립의료원 같은 데는 수간호사랑 콧대가 완전히 말이 아니에요. 엔간한 사람들 말도 못 붙여요. 우리 상담실에서도 뭐 너네가 그까짓 거 뭐 이런 정도로 맨날 다녔어요. 그러더니 이제 한 1년, 2년 있으면서 이제는 이 상담실이 있으면서 엄청 편해졌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 전에는 밖에서 막 큰 소리 나면 에이구 또 탈북자 와서 싸우는구나 이렇게 할 정도였는데 계속 이제는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또 국립의료원 입장에서도 수많은 환자들이 또 찾아오잖아요. 병원이라는 게 환자가 많이 와야 또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그 수간호사님이 팀장님 커피 한 잔 해요 하고 어이고. 커피 두 잔 들고 이래 오실 정도로 그러면 정말 이게 우리가 필요한 공간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의자 하나에 책상 하나가 있었대는데 그 다음에 이 환자들이 와서 다 보고 가면서도 그냥 안 가요. 감사하다고 또 여기 들어와서 그동안 팀장님 잘 있었는가 하고 또 그리고 와서 얘기하고 자기 탈북하던 이야기, 자기 어려움을 어떻게 겪었는지 이런 얘기를 다 하다 보니까 안 가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의자 2개 놓고 3개 놓고 그 다음엔 또 긴 의자를 갖다 놓고 이게 탈북민들이 마실 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서구에 계시는 그 할머니 80이 넘었는데 아직도 계세요. 그 어르신이 한 70 다 됐을 때 어느 날 이렇게 상담실에 들어오시면서 시꺼먼 비닐봉지 하나 들고 들어오세요. 그러더니 팀장님 이거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추리를 써왔대요. 자두. 예. 추리 지금 나왔는데 맛이 엄청 있어 보여서 그래서 팀장님 써서 어우셔 시다. 시다. 어머니 이거 여기는 이런 거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근데 냉장고였다가 어머니 가실 때 드릴게요 하니까 화를 내시는 거예요. 팀장님도 북한 사람인데 친정집에 오면서 빈손으로 오는 딸년을 본 적이 있는가고 우리는 이 상담실이 우리 친정집인데 그래 오면서 딸이 그러면 이거 추리 하나 사왔는데 이것도 못 받으면 그게 우리 섭섭해서 어떡하냐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그거 받고 그리고 국립의료원에 이제 입원한 환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환자들은 매일이다시피 입원 면회가 계속 오는데 우리 탈북민들은 면회 오는 없죠. 사람이 그렇죠.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이렇게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 가서 매일마다 틀리고. 가서 밤새 일이 없었는지 더한 데는 없는지 뭐가 필요한지 이렇게 다 돈단 말이야. 우리도 의사는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돌는데 그렇게 어르신들이 막 어떤 때는 수박 사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퇴근 다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 병실마다 전화를 하죠. 휴대폰 내려오시라고 이래가지고 퇴근한 다음에 우리는 그 탁자에다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오늘 오신 분들이 가져온 거니까 입원하신 선생님들한테 주라고 이거 드리고 간 거라고 그 사람들도 엄청 고마워하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몇 년이나 근무하신 거예요? 한 4년 반 정도를 그러다가 그 다음에 남북하나재단에서 전문 상담사들을 공채로 받아들일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게 하다 보니까 북한하고 한국하고 시스템이 차이가 있는 게 우리는 세조이라는 이런 작은 단체에서 이렇게 어떤 일을 하잖아요. 국립의료원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의료 혜택을 주고 모두가 감사하다 그리고 고맙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건강을 회복하고 정상적으로 취직한 사람들도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이게 상담실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취업 정보도 서로 오고 가고 고향 정보도 오고 가고 그렇죠. 그리고 또 아는 사람들끼리 만나기도 하고 식빵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사람들이 이걸 찾아서 대전에서도 올라오고 수원에서도 오고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네 거기서 이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저는 북한식으로 생각했어요. 이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또 생각이 없이 그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해주죠. 이거. 그 다음에 제가 대표님한테 제가 또 꾸지람도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과 힘을 넣어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그렇게 공짜로 그 사람, 두 사람한테 다 주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자기가 한 거는 그런 거 뭐라 그러나, 책이랑 썼을 때 그 저작권이라고 그러나, 그것처럼 자기가 사업한 거는 자기 그거 재산이 나갔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떤 대가도 없이 아무 사람한테나 막 지주는 내 같은 사람이 눈이 안 차죠. 그게 좋을 게 뭐였어요. 그래서 저는 북한식으로 생각하면 그게 다 일어나니까 좋은 거는 다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하면 좋은 건데 이게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 좋은 프로그램을 이 좋은 상담이나 이런 거 우리는 상담 전화가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다 상담도 받고 했거든요. 항상 그럴 만한 바람이 있었는데 마침 재단에서 공채로 이렇게 상담사 받으니까 국립의료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저희가 일할 때는 급여도 적었고 그리고 모든 조건이 그 남북하나재단에 못 비기. 그렇죠. 저도 남북하나재단에 들어가가지고 2011년부터 남북하나재단에는 탈북민이 몇 명이나 근무하시죠? 많아요. 지금도 많고. 예, 그래도 저희 콜센터 상담실은 2인 1조인데 탈북민 4명, 한국 분들 4명. 1대1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한국에 와서 저도 지금 국립의료원에 근무하면서 대학에 입학했거든요. 북한에서 대학 공부 못했기 때문에 한국의 사회복지 시스템에 대해 너무나도 궁금하고 내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더 좋은 혜택, 더 많은 혜택을 탈북민들에게 못 주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나이 60대 때 2010년에 제가 10학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대학에 입학해가지고 일을 하면서 4년 동안 그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하고 대학을 졸업했거든요. 아이고. 그렇게 하면서 아무리 많이 배운다 하더라도 한국에 있는 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터득하고 그렇죠. 못 따라가요. 당연히죠. 한국 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북한에 대해 잘 알고 많이 했다 해도 북한 땅에서 자란 우리만큼 잘할 수는 그렇죠. 역시. 예, 우리 북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전문성과 남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문성이 합해서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하다가 보면 이제 어떤 때는 이 남한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건 그 선생님한테 넘겨가지고 그
그렇게 상담을 하고 또 어떤 때는 하다가 답답해 막 이제 도대체 내 말을 알아도 못 듣는데 그저 탈북자 출신 없어요 그쪽에 좀 바꿔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쌤들도 또 전화기 그래가지고 쌤 이거 좀 받아주세요. 그래 받아보면 별치 않은 거 말 한마디 뭐 상황 하나를 그 사람이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또 이렇게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간단한 에피소드 말을 한다 그러면 어떤 분이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오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상담을 하는데 선생님이 그래요 허리는 언제 어떻게 다치셨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달리는 기차에서 내 뛰어내렸는데 그때 다친 허리가 이제 그동안 괜찮더니 또 어찌 이렇게 그런 북에서 네. 여기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한국 선생님은 기차에서 뛰어내려서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기차를 생각하면 그 문도 원래 안 열려. 북한은 이렇게 순간 그렇죠. 그래서 아니 자동차도 아니고 기차에서 어떻게 뛰어내려? 기차에서 뛰어내리는데 내가 그럼 거짓말하는 거 같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어떻게 기차에 그죠 한국 분들이 이해 안 가죠. 그래가지고 참. 그 좀 바꿔라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아니 저렇게 말귀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무슨 상담을 하겠다고 그게 한다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2인 1조로 있으면서 상대방이 못 가진 것들을 서로가 보충하면서 정말 재밌게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남북하나재단 콜센터 상담 시스템은 정말 이상적인 근무 형태였고 저도 그때 상담을 하면서 정말 미국에서도 국제전화를 받아봤고 중국에서도 전화도 받아봤고 가끔은 이래 제가 2013년도부터 찾아가는 종합상담소라는 프로그램에서 자유아시아 방송은 전 아시아 다 나가잖아요. 그걸 방송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재단에 콜센터 전화로 와가지고 마순이 쌤하고 뭐 상담을 받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그럼 그 선생 근무 시간이 언제냐 물어봐 3시부터 뭐 몇 시 12시 뭐 하시라 이러면 그 시간에 국제전화가 다시 와서 제가 상담해 준 그런 경험도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재단에서 근무를 하다가 2014년 그때 만 6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을 일률적으로 퇴직을 퇴직. 그래서 그만두셨구나. 12명이 한꺼번에 우리가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퇴직한 다음에도 거기 인원이 필요하다고 또 한 사람을 위해서 그 공채 프로그램이 그 얼마나 복잡해요. 그렇죠. 그 공개 채용 그 전체를 다 가동할 수도 없고 갑자기 사람이 하나 없으면 그러니까 그럴 때 좀 와서 해주시면 안 되나 저야 감사하죠. 그렇게 찾아주는 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다시 근무하기도 하면서 재단에서 종합상담소 몇 년까지 근무하신 거예요? 2014년 7월 달까지인데 그 10년 전이구나.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남북하나재단에서 또 착한 사례 취재라는 사업 하나 했어요. 그거는 한국이 착한 사례라는 게 뭐 선하다 착하다 이게 아니고 한국에 정착한 사람들에 대한 거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람들이 사례를 취재해서 언론에도 내보내고 동포사랑처럼 나오는 거. 동포사랑도 나오지만 이제 라디오 뭐 TV 이런 데다 소개를 해서 뭐 탈북민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그다음에 사회 통합에 이렇게 유익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국정원이나 하나원 이런 교육을 받으면은, 나가서 정착을 잘해서 성공하세요. 이러잖아요. 저는 뭐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탈북민, 나보다 더 많은 탈북민을 대상을 하셨겠지만, 과연 우리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성공했다. 이제 뭐 정착 사례도 많이 하셨다는데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시는 거예요? 기준이라는 게 지금 저희들이 착한 사례 그 성공 사례들을 보면 다들 이 한국에 와서 다 어렵죠. 어렵지만 그걸 다 극복해 가지고 한 회사에서 그래도 6, 7년 이상, 10년 이상 장기 근속을 한다. 그건 성공인 거죠. 그리고
개인 사업을 내도 그 사업을 하면서 물론 뭐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사업을 하다 보면 이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그렇죠, 할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오랫동안 한 사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한 사람인 것도 아니고 그래도 정상적으로 이 땅에 자리 잡고 이제는 남이 도움 없이 그냥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말하자면 정착 사례잖아요. 이제 대한민국에 도움은 안 돼도 네, 짐은 안 된다. 이게 그렇죠. 정착 사례구만요. 네, 그렇기도 하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도 그거 심사를 할 때마다 사람마다 물어보거든요. 한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는 그 기준이 뭔 것 같으냐? 당신이 생각했을 때 정착 성공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사람은 남한테 짐이 되지 않고 내가 이 땅에 스스로 살아갈 수 있으면 정착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또 사람마다 다 틀리죠. 그렇죠. 나는 내가 목표했던 바를 이루고 그래도 이 땅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 그리고 남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걸 갖춰놨을 때 그래도 나는 이만큼 했으면 잘 정착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기준이 그래요.